새로 이사간 그 집에서 첫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쪽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셔서 저 앞에 서시더니 아무 전주도 없이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절을 하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이영순이야. 이영순! 고개를 옆으로 젓던 할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요. 거부하면 내 우만이 모두를 죽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치요 여러분.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54. 나이 얘기하기도 이제 지겹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꼴을 보면 아무도 믿질 않겠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두고 의류 도매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요.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저를 영순 사장님이라고 깍듯이 부를 정도였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중국 광저우 원단 공장 사장들이 저 이영순이 간다고 하면 먼저 연락이 와서 비행기 표 끊어주고 호텔 잡아주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20대 후반 단돈 500만 원 들고 동대문 평화시장 귀퉁이에 조그만 가판대 하나 차린 게 제 시작이었습니다. 손이 곱아 터지도록 새벽 4시에 나와서 옷을 걸고 목이 쉬도록 손님을 불러 모으고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영순이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20년을 버텼더니 어느새 직원이 12명, 거래처가 전국에 50개가 넘는 중견 의류 유통 회사가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다 제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빌딩 세울 뻔했던 사람이야. 이까짓 불경기? 나 이영수는 IMF도 버텼어. 허풍이 좀 심하다고들 했지만 사실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제 사업에 자신이 있었고 제 능력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란 참 무섭지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고 제 인생을 한 방에 날린 건 경기 침체도 아니었고 코로나도 아니었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10년 지기 사업 파트너 박춘식이라는 놈이었습니다. 박춘식. 그 이름 3글자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처음 만난 건 제가 43 되던 해였어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그 자식이 어찌나 말이 번드르르한지. 베트남의 단가싼 봉제 공장을 아는데 같이 손잡으면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의심도 했죠. 당연히. 그런데 처음 2번, 3번은 진짜로 잘 됐어요. 마진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자식한테 제 전 재산과 회사 운영 자금, 거기다 공장 선급금까지 몽땅 맡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진짜 믿었거든요. 10년이잖아요, 10년. 어떻게 그걸 의심해요? 연락이 끊긴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사무실로 찾아가니 이미 짐을 빼고 사라진 뒤였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피스텔 복도 바닥에 멍하니 앉아서 1시간을 있었어요. 이영순이 강남에서 빌딩 세울 뻔했던 이영순이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는 더 참담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제 손으로 키운 직원들한테 사정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던지. 제가 다시는 그 얼굴들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냥 도망치듯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강남 오피스텔도 결국 보증금 날리고 쫓겨났어요. 남은 돈 탈탈 털어봤자 몇백만 원. 그 돈 들고 이사간 곳이 바로 서울 외곽 산동네, 다 무너져가는 낡은 건물 꼭대기 옥탑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2개랑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강남 오피스에 가득 찼던 그 많은 물건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삐걱삐걱. 울어대는 낡은 마루, 창문 틈으로 쌩하니 들어오는 찬바람.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픽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인지 울음인지도 모를 이상한 소리가. 이까짓 옥탑방 잠시 머무는 거야. 이영순이 이런 데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저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짐도 채 못 풀고 그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은 아주 또렷하게 시작됐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뿌연 안개 속에 제가 서 있는데 발밑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안개가 깊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고 조용하고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때 안개 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연기인가 했는데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가 또렷해지더군요. 작은 체구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쪽진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는데 그 눈이 참 이상했어요. 맑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깊고 서늘한 눈빛.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셔서 저 앞에 서시더니 아무 전주도 없이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거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꿈속인데도 머리가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절이라니? 저 이영순이 아무한테나 절을 합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는 살면서 남한테 고개를 숙인 적이 몇 번 없어요. 거래처 갑질하는 놈한테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고 은행 대출 심사관한테도 당당하게 앉아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이영순한테 절을 하라고. 저는 꿈속에서도 그 특유의 성격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절을 하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이영순이야, 이영순. 강남에서 의류 도매업으로 한 획 그은 사람이라고. 내 손을 거친 옷만 수만 벌이야, 수만 벌.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서늘한 안개 속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울 법도 한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 서늘한 눈으로 그냥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제 분노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더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모습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심장이 두방망이질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 옥탑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그 꿈을 되새겼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사 이튿날 아침 김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숙은 제 회사가 잘 나갈 때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일처리가 야무지고 의리 있는 사람이죠. 회사가 망한 뒤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끊지 않고 저를 챙겨줬어요. 미숙이는 제가 옥탑방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저것 챙겨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김치도 좀 담가오고 밑반찬도 몇 가지 해온다고.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이영순이 남의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미숙이가 워낙 고집을 피워서 결국 오라고 했습니다. 밑반찬 얘기를 들으니 솔직히 배가 고팠어요. 이삿날 컵라면 하나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너머로 미숙이의 비명소리, 그리고 뭔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뚝 끊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만에 미숙이가 간신히 받았어요. 사장님, 저 계단에서 굴렀어요. 발목이랑 팔이. 산동네라 골목길이 가파른데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발목이 심하게 돌아가고 팔도 다쳤다고. 저는 얼른 119에 신고하고 아래로 내려가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미숙이 옆에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이런 동네로 오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날 저녁 또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사업이 망하자 급하게 돈을 빌려준 친구 정분이네 가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년 넘게 키워온 가게가 반쯤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분이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치고 무너지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꿈속 할머니 얼굴이 자꾸 겹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머리를 흔들었죠. 우연이야, 우연.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는 거야. 나 이영순이 미신을 믿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지만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삿짐도 채 풀지 못한 옥탑방 바닥에 앉아서 창밖의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낮에 미숙이 병원도 다녀오고 정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도 했어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채로 옥탑방 이불 속에 파고들었는데 눈을 감자마자 또 그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뵀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차가웠어요. 그 서늘한 눈빛이 저를 내려다보는데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만이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느니라.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요, 거부하면 내 오만이 모두를 죽일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꿈인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묵직하게 울리던지. 그래도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영순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절박할수록 더 뻣뻣해지는 스타일이랄까요. 자존심이라는 게 때론 방패막이 되기도 하고 때론 독이 되기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살려줄 거면 살려줘요. 나는 절은 못해요. 내가 강남에서 빌딩 세울 뻔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함부로 남한테 무릎을 꿇어요? 당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절을 해? 저는 꿈속에서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냥 고개를 젓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가 뜨시는데 그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때 꿈이 깼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더 말씀하시려는 순간 잠에서 깨버렸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새벽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겠어요. 그날 새벽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무릎을 꿇을 이영순이냐 하면 그것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옥탑방으로 이사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낮, 저는 겨우 이삿짐 박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뜯으면서도 자꾸 손이 멈췄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강남 시절의 흔적들이었거든요. 화려한 명함꽂이, 거래처에서 받은 고급 볼펜 세트, 직원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작은 액자들. 그것들을 보고 있으니 먹먹해져서 박스를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올려놓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울려서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영순 씨 맞으세요? 저는 한강성심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분이 이영철 씨.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지금 중환자실로 올라가고 계세요. 연락처에 이영순 씨만 있어서요. 영철이. 저보다 2살 어린 제 남동생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유일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의 사고뭉치였지만 그래도 그놈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라면 끓이던 것도 내팽개치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차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박춘식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강남 오피스텔에서 쫓겨날 때도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영철이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있는 동생 얼굴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심근경색,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못하고 복도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늦게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전히 망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끝이구나. 이제 뭘 더 버텨야 하나. 돈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제 동생까지. 옥탑방 바닥에 그냥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그러다가 문득 그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요. 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데도 한참을 버텼어요. 이영순이가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꿈속 할머니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있었나요? 저는 그날 밤 그 할머니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영철이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봤던 그 창백한 얼굴, 코에 꽂힌 산소 호흡기, 팔뚝에 붙은 링거 라인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무서웠는지. 제가 기억하는 영철이는 시끄럽고 말썽이나 피우던 동생인데 그렇게 생각을 굴리다 보니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안개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그 자리에 늘 그 표정으로. 이번에도 쪽진 머리에 흰 저고리 그리고 그 깊고 서늘한 눈빛.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달랐어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허풍을 떨 기운도 없었고 자존심을 세울 에너지도 바닥이 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영순이라는 사람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막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이 바닥에 닿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기 직전 눈물이 터졌어요.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받쳐 올랐어요. 박춘식한테 배신당한 것, 강남에서 쫓겨난 것, 미숙이가 다친 것, 정분이 가게가 불난 것,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철이. 그게 다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터진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어디서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동생만은 살려주세요.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꿈속에서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손꼽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속에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꽁꽁 묶여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처럼. 할머니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만함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느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더 이상 반박도 허풍도 없었어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 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 밤새도록 절을 한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프고 이마가 아프고 목이 아팠지만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할머니가 가볍게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옥탑방 바닥에 이마를 짚고 있는 자세로 깨어났어요. 자다가 정말로 절을 하는 자세를 취했나 봐요. 이마가 마루에 닿아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5시 20분. 부재중 전화 2통. 모두 병원 번호였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2번 잘못 누르고 세 번째에야 겨우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이영순 씨 맞으시죠? 이영철 환자분 새벽에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의식을 찾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핸드폰을 들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몇 마디를 더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날 밤에 그렇게 울었는데도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빈 옥탑방에 혼자 앉아서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 보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낯선 계좌번호와 함께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영순 씨, 나 춘식이요. 우선 이것만 먼저 돌려줄게요. 더 마련되면 또 보낼게요. 박춘식. 이 쌍놈의 시부럴 놈이. 그 이름 세 글자가 보이는 순간 반사적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 입금 내역을 보는데 제 입이 딱 다물렸어요. 제가 그 자식한테 맡긴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 계좌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돌려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돈이면 당장 몇 달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라도 얻고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낼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저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바람을 좀 쐬려고 옥탑방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외곽 산동네 옥탑방 마당이 얼마나 좁겠어요. 빨랫줄 하나 있고 화분 몇 개 놓을 공간이 전부인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좁은 마당에서 저는 한동안 멈춰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예뻤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도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딱 알맞게 시원한 봄바람이. 그때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마당 귀퉁이 낡은 화분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울더니 제 쪽을 보고 또 울었어요.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무속이나 미신 같은 걸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였는데 그날은 그 까치 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그래, 알았어. 잘 알았다고. 저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꿈에서 만난 기이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신지는 그날 오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이삿짐을 좀 더 정리하려고 박스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 싶었거든요. 박스를 하나씩 열면서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는데 방 한 구석에 이사 올 때 대충 던져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자물쇠도 녹슬어 제대로 잠기지 않는 오래된 함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이라며 꼭 간직하라고 남겨두셨던 겁니다. 저는 그걸 사업이 잘 될 때는 창고 귀퉁이에 처박아 두고 이사 올 때도 그냥 짐짝 취급하며 가져온 거예요. 왠지 모를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열어보고 싶었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나중에 하자 하고 또 미뤄뒀을 텐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함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종이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쪽진 머리에 흰 저고리. 그리고 그 할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은 갓 돌을 넘긴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할머니는 그 아기를 보며 인자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누구인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진 뒷면을 보니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증조모 박씨 할머니와 영순이 돌잔치 날. 1972년 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진 속 아기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품에 안고 웃고 계신 그 할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할머니였어요. 똑같은 쪽진 머리, 똑같은 흰 저고리,
그리고 그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하만을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등기권리증 서류들이 나왔어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는데 거기에 찍힌 주소를 보는 순간 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옥탑방이 있는 건물의 주소였어요. 제가 도망치듯 이사온 다 무너져가는 이 낡은 건물이.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찬찬히 읽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아주 오래전 제 증조 할머니가 고생해서 일구신 터전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장사를 해서 땅을 사고 집을 올리신 거라고. 그 땅이 어머니를 거쳐 내려오다가 가세가 기울면서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켜낸 집이었다는 것도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가 저를 안고 그렇게 웃고 계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 저는 그 증조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일궈낸 터전에서 어머니가 지켜낸 이 낡은 집에서 망해서 돌아온 손녀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오만한 손녀가 돌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손녀가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그 빳빳한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한없이 오래 울었어요. 옥탑방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할머니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네요. 이 못난 손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그 사진 속에서 저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요. 이영순이란 사람이 어떻게 비춰야 하는지를 늘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머니 사진 앞에 섭니다. 그 흑백 사진을 낡은 나무 액자에 넣어서 방 한쪽에 모셔뒀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정성껏 절을 올립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영순이 아침마다 절을 한다니 왕년의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절을 하래. 라고 소리치던 그 이영순이 이제는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 욕심도 오만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이영순이라는 사람 하나로 서 있는 느낌.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영철이는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고 제가 차려준 국 한 그릇씩 먹으면서 잔소리를 들어가며 몸을 추스리고 있어요. 그 녀석 잔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면서도 이번에는 꽤 얌전히 있어주더라고요. 아마 많이 무서웠겠죠. 박춘식은 그 뒤로도 조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전부를 돌려받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받는 대로 받으려고요. 그 자식을 용서하는 게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근데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미숙이는 다리 깁스를 풀고 다시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극구 말렸지만 미숙이도 워낙 고집이 세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이 옥탑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까짓 옥탑방 잠시 머무는 거라고 했었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이런 데서 이영순이 살 수는 없다고. 지금은 달라요. 이 낡은 건물이 할머니가 맨손으로 일군 땅이고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낸 집이라는 걸 아는 이상 이 옥탑방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 저를 다시 품어주러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젠가는 더 넓고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영순이가 거기서 멈출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직도 제 피 속에는 20대에 단돈 500만 원 들고 동대문 갑 한 대 차리던 그 투지가 흐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발 디딘 땅을 제대로 보는 것도 힘이 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도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못난 손녀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일어서면 그 낡은 옥탑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웃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듭니다.